안녕하세요. 늘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왜 이렇게 시댁은 대부분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는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있어요. 저 또한 시댁이 반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없이 살던 시절 살림의 보탬이 되어 있던 저는 남의 집 일을 해주며 돈을 벌었고 그때 당시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지도 못했던 터라 배운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장녀인 제가 살림의 보탬이 되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공부를 마칠 수 있었죠.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때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전 부잣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부잣집 도련님과 파출부의 사랑을 달갑게 보지 않던 시부모님은 당연히 노발대발하며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제 인생 거센 파도가 시작되었죠. 하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걸 며느리라고 데려와? 내가 널 가르치려고 얼마나 있었는데 고작 결혼하고 싶다는 애가 지금 우리 집 일이나 하는 파출부란 말이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던지 쟤랑 결혼을 하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 파출부랑은 결혼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저 여자애 이 집에 파출부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진짜 못 살아. 어떻게 저런 애랑 눈이 맞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 여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어야 원. 내가 너 그러라고 공부시킨 줄 아냐? 절대 안 돼. 네 엄마 말대로 해. 그렇게 계속 네 마음대로 했다간 이 집에서 영원히 없는 존재가 될 줄 알아. 우리가 널 키운 보답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제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당연히 절 위해 희생하신 건 맞지만 결혼까지 관여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 엄마, 얘 말하는 거 들었어? 진짜 눈이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저 여우가 얼마나 홀려놓은 거야, 얘를? 하나뿐인 아들, 엄마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기대를 거셨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너 진짜 대단하구나? 모든 시댁 식구가 반대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헤어지기를 수차례. 나 없이 살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재결합을 하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모님 없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만 참석한 반쪽짜리 결혼이었죠. 남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절 선택해 주었기에 더더욱 제가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그쪽 집에서 널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 네가 고생이다. 아니야. 그 집에서 나 반대하는 거 당연하지. 그 집 파출부로 일했었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결혼해서 잘해드려야지. 그래. 저렇게 훌륭하고 멀끔한 이 신랑을 만나게 된 것도 다 성렬이 부모님 덕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너한테 뭐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해. 언젠가 네 진가를 알아주실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고 힘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 친정 부모님들은 그저 시댁 어른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인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의 절연으로 인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저희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신접살림을 시작하였답니다. 반대하는 결혼이었지만 행복했고 돈은 없었지만 어린 나이 사랑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둘이라면 뭐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어느덧 남편도 적응해 나가는 듯 하였어요. 첫 신혼집인데 이렇게 단칸방에서 지내게 해서 미안하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부모님 설득해서 꼭 행복하게 해줄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언젠가 우리 진심을 알아주시겠지. 나 정말 당신네 부모님한테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될 거야. 엄마랑 아빠가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마음이 많이 약한 분들이쇼.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해줘. 곧 돌아서실 거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언젠가 인정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시댁은 분노하였고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잘나고 귀한 아들을 꼬여내 부모님과 절연까지 시키는 나쁜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이제야 자식을 낳아보니 그 부모님들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은 가지만 그때 당시 들었던 욕들은 세월이 많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비수를 꽂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란 생각도 들면서 그저 대단했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주제에 어떻게 도련님을 꼬셔? 너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런 거지? 누가 너같이 여우 같은 애 속셈 모를 줄 알아? 지 주제를 알아야지. 엄마랑 아빠는 너랑 대화조차 하기 싫어해. 불결하다고. 형님, 제가 더 잘할게요. 부디 좋게 봐주세요. 이왕 결혼해서 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욕심이 많은 거 아니니? 내 동생이 너한테 뭐가 씌어서 넘어갔지만 분명 후회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아마 너란에 질리면 우리 성유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걸? 그러니까 지금 네가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 내 말 알아들었니? 신우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사랑을 잘 지켜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났고 슬슬 어렵게 사는 형편이 지겨진 남편은 저 모르게 시댁과 내통을 하는 일이 잦아졌죠. 그쯤 남편의 어머니도 아들을 잃었다는 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점차 남편을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은 교류를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자주 방문을 하게 되었고 점차 그 집의 며느리로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말과 모욕은 여전했습니다. 그때 당시 임신을 했을 때였는데 아이까지 달가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기만을 바랬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을 수 없으니 받아들였다마는 내가 너까지 받아들일 줄 알아? 우리 아들 때문에 억지로 참는 거야. 그리고 네 뱃속에 우리 성렬이 아이 맡긴 한 거니? 출신조차 파출부 출신인데 뭘 어떻게 하고 다녔을지 내가 알게 뭐야. 어머니, 저한테 화가 나셔서 막말하시는 거야 다 이해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뱃속 손주한테 모욕을 하시나요? 우리 성렬이 핏줄이라고 하더라도 네 피가 섞였는데 천박하긴 마찬가지겠지. 내가 그 애가 마냥 예쁠 것 같아? 언젠가 성렬이도 변할 거다. 너랑 이렇게 구질구질 사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 우리 곱고 고운 도련님인데 하여튼 너 정말 무섭고 대단한 아이야. 우리 성렬이 꼬신 것도 모자라서 애까지 뵈서 이제 아무렇지 않게 안방마님을 하려고 해? 절대 용납 못해. 너무하시네요. 전 성렬씨 돈은 관심 없어요. 그저 사랑해서 한 결혼이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니 아이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 막말을 멈춰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면 저 못 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 너같이 천박한 애가 한번 돌변하면 무섭겠지.
내가 널 이길 수나 있겠니? 출신이 다른데?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시어머니는 절 받아주지 않았고, 그로부터 꽤 시간이 지난 날 아이는 태어났어요. 남편 가정 기뻐했지만 본인의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제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어요. 축복받아야 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외면받았다는 사실에 얼마나 속이 상해 울었는지, 그리고 다짐했어요. 우리 아이를 정말 행복하고 밝게 키워낼 거라고 말이에요. 쟨 뭐하러 데려왔냐? 성렬이 너만 오지? 보기 싫은 애가 2명이나 있네. 아주 호까지 딸려가지고 이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아니 생긴 것도 완전 옳게 판박이잖아. 어쩜 성렬이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진짜 성렬이 딸 맞는 거야? 딸은 아빠 닮는다던데. 성렬이 얼굴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심스럽네. 천박한 출신 혹시 알아? 내 말이 맞지, 엄마? 아유, 꼴 보기 싫어 진짜. 저 식물유전자 어디 가겠냐고. 뭐가 좋다고 애까지 만들었는지 진짜 어이가 없다. 이제 말귀를 다 알아들을 나이였던 딸 아이에게 항상 만날 때마다 큰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시아버지는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제 딸아이를 단 한 번도 안아주지도 말을 붙여주지도 않았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것이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했는지 저와 딸아이를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저 시댁 눈치를 보는 날이 허다했었고, 처음 결혼을 강행할 때 그 강단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한없이 작아진 남편이었답니다. 그런 남편에게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당신은 진짜 너무한다.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연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진짜 아빠 맞아? 그럼 어떡하라고. 이미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았는데 여자 때문에 또 정신 못 차리고 부모한테 대들까? 내가 꼭 그래야겠냐? 그래, 당신은 늘 이런 식이지. 나만 안 만났다면 부잣집 도련님으로 평생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을 일 없이 살았을 텐데. 낳은 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결혼하기 전에 내 눈에 눈물 빼는 일 없도록 한다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 그만하자. 너랑 이렇게 입씨름 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도 연희가 본인들 손주인데 뭐 나 몰라라 하시겠어? 그냥 참아. 저보고 무작정 참으라고 하는 남편이었고, 지내는 동안 참 고달팠지만 그저 딸아이랑 남편만 보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 생신 때 시누이의 반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반지를 가져간 게 제 딸이라고 모욕을 주더군요. 네가 가져갔지? 바른 대로 말해. 너밖에 누가 있냐고. 분명 여기 방에 기웃거리는 사람 너밖에 더 있어? 얼른 바른 대로 말해. 저 아니라니깐요. 엄마, 나 진짜 아닌데. 자꾸 고모가 내가 가져갔대. 전 그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진짜예요. 아우, 기가 막혀. 식물유전자 어디 가나 했더니 아주 천박한 거 지엠이 쏙 빼닮았네.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너 오늘 한번 맞아야겠구나. 할머니랑 고모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이리 안 와? 이 도둑아! 아니라니깐요. 정말 억울해요. 어렸을 때부터 내 거 아니면 안 만진다는 게 내 몸에 뿌리가 박혔는데 왜 그러겠어요? 다들 그만 못하세요? 아니래잖아요. 증거 있어요? 아니 물증 있냐고요. 어떻게 손녀딸을
도둑으로 모실 수가 있어요? 너 닮았으니 뭘 못하겠어? 네가 내 아들 훔친 것처럼 네 딸이 우리 딸 보석 훔쳤을지 누가 아냐고? 그 유전자 어디 가겠니? 진짜 너무하네요. 다신 이 집에 올 일 없을 겁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운 세월 돈 벌겠다고 파출부 좀 뛴 게 뭐가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라고. 아직까지도 그러는지. 잘난 부모들 만난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말 한번 펀지르르하게 잘하네. 그래봤자 식물유전자 어디 안 가지. 구질구질한 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전 딸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오게 되었고 서로 껴안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저 집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정말로 딸아이가 보석을 훔친 게 아니냐며 똑같이 막말을 하였죠. 시댁 식구들의 말에도 큰 상처를 받았지만 애아빠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마음에 비수가 꽂히듯 더욱더 마음이 아팠어요. 너까지 단단히 미쳤구나. 이혼해. 나도 너 같은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다. 어떻게 아빠가 돼가지고 딸을 그렇게 몰라? 아니, 엄마랑 누나가 자꾸 그러니까 그렇지. 나도 연희가 안 그랬다는 거 알아. 그렇지만 분명 누나가 본 것처럼 말하니까 혼란스럽잖아. 진짜 아니래? 괜히 연희가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의심할 만한 거지. 전 남편의 뺨을 내리쳤고 남편은 그제야 본인의 잘못을 알았는지 그날 저와 딸아이에게 큰 사죄를 하였답니다. 그때 당시 마음만 해도 무조건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딸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너 같은 놈을 믿고 지금까지 산 나 자신이 원망스럽다. 그냥 이혼해. 니네 엄마 바람대로 우리가 빠져주면 되겠네. 아, 미안하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실언했어. 내 머리가 헷가다 어떻게 됐었나 봐. 정말 미안해. 넌 니네 엄마 꼭두각시잖아. 어차피 안 변해. 그냥 헤어지자. 그럼 니네 엄마도 기쁠 거고 너도 너네 부모 마음에 대못 안 박아서 좋을 거 아냐. 상부상조인데 왜 그래? 이제야 헤어지자고 하니까 좋아서 그러니? 너란 남자 진짜 비겁해. 내가 너랑 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워낙 불효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잘하려는 마음에 그런 거야.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첫 번째도 너랑 연이, 두 번째도 너랑 연이만을 생각할게. 너무 미안하다. 내가 미쳤었나 봐.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정말 그때 당시 남편은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제 딸아이가 시댁 방문을 일절하지 않는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고 그 지나온 시간들에 단 한 번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상처를 털어버렸는지 잘 지냈고 그리고 딸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남편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시댁의 도움은 절대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독하게 달려왔어요. 그냥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하면 생활비도 다 입금해 줄 텐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가족이잖아. 뭐 어때? 아니, 절대 싫어. 당신 부모님 돈 한 푼도 받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키울 거야.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도움을 받아. 엄마 말은 저렇게 해도 본인 핏줄이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만 풀고 다시 잘 지내보자. 어머님, 아버님 절대 변하실 분들 아니야. 그렇게 부모님들 못 놓겠으면 이혼해.
그럼 깔끔하니까. 나 혼자 잘 키울 수 있어.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건 다 참을 수 있지만 그분들 우리 연희 도둑으로 모신 분들이야. 나 절대 그 도움 받고 싶지 않아. 남편은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본인이 그때부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일절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눈치를 준 건 아니었지만 본인도 왔다 갔다 하기가 좀 그랬는지 명절에만 가끔씩 방문을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참 얄궂게 이게 무슨 운명 같은 장난인지 그 일이 있고 16년 뒤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까지 셋이 강원도에 놀러가다 그만 마주오는 음주운전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 대처가 빨랐고 단체로 중형상 입은 온 가족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입이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어떻게 이렇게 보내요? 저 기억하시죠? 연희예요. 시기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제가 3분 골절 수술하게 됐거든요. 아니, 네가 어떻게? 성률이 별말 없던데? 그럼 네가 의사란 말이야? 아니, 그 파출부의 딸이 의사가 된 거야? 우리 집 씨를 받아서 그런가? 너 아주 잘 컸구나. 네가 니네 엄마 핏줄만 있으면 어떻게 의사가 됐겠어? 다 우리 덕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파출부 거려요. 말씀 가려하세요. 나머지 한쪽 다리도 골절되고 싶지 않으면 제가 수술 들어갈 건데 싫으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셔도 상관없어요. 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여기 레지던트가 동의서 가져올 테니 수술 동의서에 사인부터 하시고 다친 부위가 3분 다 심하지가 않으셔서 한 분씩 순차적으로 수술 들어갈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시댁 새 식구 병실에 딸애가 집도의로 들어가게 되자 시댁 식구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내가 전직 파출부라며 만날 때마다 내 딸까지 싸잡아 개무시하던 시댁이었는데 이렇게 반전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시부모님 2분은 어리둥절한지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뒤이어 시누이도 사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식모유전자라고 무시하던 제 딸에게 수술을 받게 되었답니다. 정형외과 교수였던 제 딸에게 수술을 잘 받게 된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말을 가려서 하더라고요.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지금 생각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녀딸이 수술을 해주다니. 내가 손녀딸을 정말 잘 두었어. 네가 김씨 집안은 분명하구나. 그러게나 말이야. 우리 손녀 아니었으면 이렇게 뚝딱뚝딱 수술할 수 있었겠어? 알아보니 이 병원에서 잘한다고 소문이 났더니만. 다른 환자들 얘기하는 거 들었다. 네가 정형외과 에이스라며? 너한테 수술하려면 대기가 많다고 하던데. 어머, 그래요? 역시 우리 핏줄이라니까. 너무 자랑스럽다, 연희야. 난 네가 크게 될 줄 알았어. 정말 뿌듯해. 도둑으로 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크게 될 줄 알았다니 태세 전환이 무슨 부침개 뒤집듯 빠르네요.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계시니까 그냥 손녀딸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금까지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뭐 문제될 건 없죠? 이 선생, 여기 환자분들 잘 체크하고 무슨 일 있으면 콜해. 내일 아침 회진 때 다시 뵐게요. 의사와 환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음 하네요. 어머, 너 웃긴다.
의사 됐다고 지금 목에 힘주는 거니? 네가 어떻게 의사가 됐는데? 내 동생이 번 돈으로 공부한 거 아니니? 이게 어디 싹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따박따박? 의사 됐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뭐야? 얼른 죄송하다고 말 못해? 저기요, 아줌마. 저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신 이 병원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말 가려 해. 평생을 우리 엄마 무시하면서 잘 살았지 당신들? 나한텐 원수 그 이하도 아니니까 감히 핏줄 타령 마요. 역겨우니까. 딸은 그 말을 하고 병실을 나왔다고 했고 곧이어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얘기를 들으니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어딘가 싶으면서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시댁 식구들은 퇴원을 했고 퇴원하는 날도 딸아이 대신 다른 의사가 퇴원 지시를 내렸기에 딸아이를 볼 수도 없었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하며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핏줄인데 만나야 하지 않겠냐고 멍멍이 소리를 했고 남편 또한 제 딸아이와 본인 부모님을 만날 시기를 보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왜 만나? 나한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다고. 나 아직도 기억나. 그날 도둑으로 몰면서 비아냥거렸던 거. 근데 이제야 손녀라고? 왜? 의사 되니까 본인들 핏줄이래? 아빠만 아니었으면 그 집 핏줄도 도려내고 싶어. 그 자리에 안 나가. 너 이놈! 그래도 너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제 연료하셔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 양반들인데 네가 좀 이해해라. 당신 미쳤어? 또 시작이니? 너네 가족 감싸기병? 한동안 잠잠하다 했다. 나도 못 잊어. 너네 부모가 나 업신여긴 거. 그것도 모자라 손녀까지 도둑 취급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손녀라고. 한 번만 더 입 벌리면 이혼 도장 찍을 준비해. 또다시 이혼 얘기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고 딸아이와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를 만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자 시부모님은 처음으로 딸아이를 만나러 저희 집에 찾아왔고 16년 만에 전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많이 연로해 지신 건 맞지만 그래도 그 심술과 욕심은 어디 안 가더라고요. 얼굴에 심술보와 욕심이 그득그득한 게 세월이 다 드러났어요. 너 딸 잘 키웠더라. 그래도 너 안 닮아서 의사까지 되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성렬이 핏줄 연이 고거 하나인데 이제라도 우리랑 교류해야 하지 않겠니? 김씨 집안의 유일한 자손인데 네가 마음 좀 돌려서 우리 좀 보게 해줘. 네 말은 잘 듣잖니. 웃기네요. 뻔뻔한 것도 여전하시고요. 이제 와서 당신 아들 호람이 만들고 싶지 않으면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무리하게 찾아오면 손녀고 뭐고 당신 아들 호랍이 되는 겁니다. 저 2번 말 안 해요. 제가 저리 본인 가족밖에 모르는 인간이랑 왜 이제껏 살았냐면요. 우리 딸 나중에 한부모 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말라고 참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연희도 다 컸겠다. 절 이해해 주겠죠. 당신들한테 그동안 받은 무시도 난 견딜 수 있었지만 내 자식 그렇게 모욕하는 거 보자마자 다신 상종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식무 유전자 받은 우리 연희 뭘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것처럼 따님이랑 오붓하게 새 식구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어차피 당신네 딸도 시집 못 가고 아직 그대로라면서요. 우리가 미안했다. 너 마음속 원한 아직까지 깊은 거 다 이해해.
그래도 그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나면 그랬겠니? 이해한다니까요. 저한테 화가 나고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 다 이해해요. 근데 내 딸한테 그런 걸 못 참는다는 거고요. 당신들이 먼저 외면한 손녀니까 더 이상 찾지 마시고 그냥 살던 대로 사세요. 이제 와서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 코스프레 그만하시고. 따박따박 말을 하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할 말을 잃으신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 악다구니에 놀랐는지 자리를 뜨셨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그날 이후부터 아예 본인 부모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참 웃기게도 정말 이혼만은 하기 싫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애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도 남편이 분명했기에 아직도 가끔 제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딸아이는 집안도 좋고 직업도 좋은 사이를 데려와 결혼을 하였어요. 본인과 같은 의사 남편이었고, 그리고 정말 인연인지 악연인지 제 딸아이가 데려온 사인의 집안과 저희 시댁과 잘 아는 집안이기도 하더라고요. 시부모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사인의 집안이었고, 결국 모든 걸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모든 얘기를 들은 사돈들은 다 이해를 한다면서 그동안 어떻게 버텼고 딸아이를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께 가끔 그 집 할머니 얘기를 들었는데 아유, 그런 분이신지 몰랐어요. 어머, 고생하셨겠어요. 시집살이도 아니고 그냥 인격 모독이네. 그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유, 우리 연희도 마음 많이 다쳤겠네. 사돈,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연희한테 친딸처럼 잘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시집 보내셔도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사돈 어른이 잘 가르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면 그저 엄마로서 감사할 마음이죠. 딸이 복이 있으려고 하는지 사돈분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실제로도 집안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고상하다고 소문이 난 집안이었어요. 그런 집에 딸아이를 보낸다는 생각에 안심이 들면서 한편으론 고마운 생각도 같이 들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댁 식구들은 제 딸아이의 결혼식에 오고 싶어 난리가 났었지만 그것 또한 제가 차단했기에 올 수가 없었죠. 내가 그 집안 그 할머니랑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데 우리 소녀딸 결혼식에 안 간다고 하면 노인대학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 거야. 안 그래? 내가 가야지. 안 그러면 그 할머니가 이상한 소문 낸다니까. 그러니까 소녀딸 결혼식에만 참석하마. 안 돼요. 연희한테 한 행동이 있으면서 저야 뭐 엄마고 아빠니까 이렇게 왕래하는 건데 연희랑 집사람 아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연희를 그때 그렇게 남보듯 하고 도둑으로까지 몰았어요. 애가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지금까지 그러냐고요. 그 일은 엄마가 진짜 잘못한 일이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도 힘 없어요. 그러니까 독촉 마요. 아유, 이 팔푼이 지 마누라 하나 못 잡고 살고. 에이구, 누가 연희가 의사가 될 줄 알았어? 지 엄마 닮아서 무식하고 멍청할 줄 알았지. 내가 우리 노인대학에서 우리 손녀 의사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안 가봐라. 그러니까 어딘지 당장 얘기해. 네 아빠랑 조용히 참석만 할 거니까. 내가 그래도 할망구들 볼 체면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계속되는 성화에 남편은 저에게 넌지시 물어봤고 역시 그날 저에게 폭풍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남편이었답니다.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녀 결혼식인데 오시기는 해야지. 뭐 당신이랑 연희가 보진 않더라도 그래도 행사인데. 정신 못 차렸구나. 연희한테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딨어? 자꾸 허튼 소리 할래? 외갓집밖에 없는 애야. 이제 연희도 시집 갔겠다. 당신 나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 입 다물어. 알겠어? 난 당신 부모랑 누나 절대 보기 싫으니까. 아유, 알겠다. 내가 널 어떻게 이기니? 그래도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외면해? 누가 당신더러 외면하래? 당신이 알아서 잘 챙겨. 나랑 연희만 끌어들이지 말란 말이야. 의사나 되니까 손녀 타령이지. 그냥 회사원이라고 했어봐. 어디 거들떠나 보시겠어? 당신 부모님 그런 분들이잖아. 난 지금까지도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끝이 났어요. 중간중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그때 그 묵은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았죠.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많은 얘긴 하지 못하지만 듣기론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본인들의 핏줄이 엄청 애틋하신지 매일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의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보고 싶어 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딸아이의 결혼식이 끝이 났고 결국 사돈 할머니께서 노인대학에 어쩌고저쩌고 소문을 내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그 이후 노인대학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남편이 본인 엄마가 안쓰럽다며 얘기를 하는데 전 웃음이 나와서 혼났네요. 어찌나 속보이는 결말이던지 그리고 딸아이인 제 밑에서 훌륭하게 성장해 준 것 같아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물론 성장기 시절 겪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겪어서 아직까지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아리고도 아픈 제 딸이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만 더 잘난 사람이었다면 딸아이인 누구보다 친가 쪽에서 사랑을 받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매일 엄마 무시했잖아. 그 집 가면 사실 그런 것만 기억난다? 쩔쩔매는 엄마랑 고함치는 할머니, 그리고 고모. 또 나한테도 지 엄마 닮았다고 저리 뒤로 가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할머니. 아직도 너무 생생해. 몇 번 안겨 끝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픈데 엄마는 결혼하고 그 시절 어떻게 버텼어? 진짜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도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잖아. 가끔 엄마한테 핀잔 먹는 아빠도 불쌍하긴 한데 그 시절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아빠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핀잔 먹는 건 당연하다 싶기도 하고. 여하튼 엄마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말해주니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내가 더 고마워, 연희야. 한참이나 부족한 엄마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사실 너 혼자 큰 거나 다름없지. 공부도 열심히 혼자 하고 엄마가 해준 게 없는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성장해줘서 그게 더 고마울 따름이야. 엄마한테 너무 소중한 우리 딸 사랑한다. 한 번은 딸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 걸 참았는지. 남편과 결혼을 하고 후회하지 않는 건 지금의 딸아이가 있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고맙기도 미안하기도 하지만 가끔 과거를 생각하면 미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사는 게 부부겠죠. 때로는 투닥투닥, 때로는 서로를 안쓰러워하면서 말이에요. 전 남들처럼 포용력이 넓지 못해서 아직까지 시부모님들이 안쓰럽거나 용서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서로 남보듯이 지냈으면 하는 바람이랍니다. 이제 원망도 미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모른 채 하면서 사는 게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글을 쓰는데 창밖에 눈이 오네요. 올겨울 따뜻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각장애 부모님 밑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자란 30대입니다.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 후로는 엄마와 단둘이 살았었는데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는 혹여나 제가 귀가 잘 안 들릴까 걱정하셨지만 저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생활이 조금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엄마는 엄마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셨죠. 가장 걱정하셨던 거라면 아무래도 제 앞날이셨던 것 같아요. 엄마가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시니 혼사에 방해가 될까 싶어서 걱정이 많으셨답니다. 엄마의 건강과는 다르게 저의 상황을 모두 이해해주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저희 집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했죠. 당연히 시모께서는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는데 처음 인사를 가던 날 시모는 방에서도 나와보지 않으셨고 겨우 남편 손에 이끌려서 거실로 나오시긴 했지만 끝내 저에게 모진 말만 하셨죠. 내가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가난한 집 딸이라고 해도 이해해 주려고 했어. 아니 홀어머니 외동딸이라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해도 속은 상하지만 그럴 수 있지. 여자의 잘못은 아니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뭐? 부모한테서 장애가 있다고?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애가 멀쩡할 거라는 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니? 너한테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애라도 태어나서 귀가 안 들리면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어머님, 제가 마음에 안 드실 거라는 거 저도 이해해요. 저였어도 당연히 신체 건강한 부모 밑에서 잘 자란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셨던 게 아니라 사고로 장애가 생기신 거예요. 혹시라도 손주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까 고민하셨다면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시끄러워. 나는 절대로 이 결혼 찬성 못한다. 알았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그럴 수 없지. 우리 아들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당장 헤어져. 어디서 감히 귀한 우리 아들을 넘보니? 네가 우리 아들 바짓가랑이 붙들어 매고 있으니까 얘가 못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니?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어떤 엄마가 장애 있는 부모 자식한테 장가 보냈는지. 나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양심 없는 네가 그만둬. 엄마, 왜 그래? 한 번만 얘기라도 들어봐.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 왜 자꾸 사람은 안 보고 다른 것만 보고 있어? 엄마, 내가 정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야. 나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하면 앞으로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저 애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막상 헤어지면 더 좋은 여자 나타나서 싹 다 잊어버릴 텐데. 우리 아들, 나 절대 너한테 장가 안 보낼 거니까 헤어졌다는 얘기할 거 아니면 다시는 우리 집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말어. 알았니? 시모의 반대는 1년 동안 계속되었고 아무리 얘기를 해보려고 해도 시모는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셨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아니다 싶어 저는 남편에게 헤어짐을 고하였고 모든 연락도 다 차단하고 만나지 않았는데 며칠 뒤 엄마가 집으로 빨리 오라며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선 집에 가보게 되었어요. 가보니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집 이곳저곳을 고쳐주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
우리 헤어졌어. 이제 남인데 왜 우리 집 와서 이러고 있냐고. 당장 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했잖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다시 만날 순 없어. 이미 어머님께도 당신이랑 헤어졌다고 했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런 짓 하지 마. 장모님 댁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신경을 안 쓰냐? 일이 바쁘다곤 하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많이 신경을 써야지. 와보고서는 깜짝 놀랐네. 오늘로 이거 안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나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 되겠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장 나가.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니까 빨리 가라고. 이제 우리 상관없는 사이잖아. 갑자기 찾아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당신도 힘들어했잖아.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난다고 정답이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서로 지치는 일일 뿐이야. 왜 부딪혀 보지도 않고 벌써 그만둬? 난 엄마랑 안 봐도 상관없어. 당신이랑 어떻게든 결혼할 거니까.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 당신이랑 꼭 결혼할 거라고. 당신이랑 안 하면 난 평생 다른 사람이랑 결혼 안 할 거야. 엄마한테도 이렇게 말하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일은 그만하자. 우리가 왜 상관이 없는 사이야. 너는 내 부인이 될 거고, 어머님은 내 장모님인데. 사랑하는 마음이 컸지만 현실을 생각했을 때에는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어짐을 고했는데 남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죠.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을 각오로 집을 나왔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서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견례 자리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아니, 상견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들리지도 않는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라고. 너희는 내 열통 터지는 일에 굳이 보려고 이런 자리 마련한 거니? 그렇게 죽고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허락은 했다지만, 기도 안 들리는 양반 앞에 앉혀놓고 내가 무슨 말을 하라는 거야? 참나. 뭐 이 모양이라도 보면서 말하는 거 알아들으시긴 하는 거니? 엄마, 그래도 양가 가족들 인사는 해야지. 어머님께는 지영이가 수화로 다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서 난감하게 그러지 마. 결혼하기로 허락했는데 왜 자꾸 사람 신경을 긁어대? 그만하고 좋은 마음으로 갖는 자리니까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해.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거기다가 들리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모를 거. 왜? 지영이가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 쟤는 어차피 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알잖아. 결혼 각오했으면 내가 이 정도는 말할 거라는 거 다짐은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하여튼 지영이 너도 네 엄마한테 똑똑히 전해. 난 절대 좋은 시어머니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결혼하는 이상 딸 고생할 거라는 거 각오해야 할 거라고. 상견례 자리에서까지 막말을 퍼붓는 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나는 듯 했죠. 화가 나 엄마 손을 붙들고 나오려고 했지만 엄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말렸어요. 사실 엄마는 당신이 귀가 잘 안 들리시니 제가 시집을 가는데 방해가 될 거라 평생 생각을 하셨고, 심지어 아빠까지 돌아가신 상황에서 더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하자고 하는 남자가 있을 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남편이 다정하게 잘해주는 걸 보고서는 시모도 잘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편은 저희 집에 와서
서툰 수화로 엄마께 사과를 했어요. 노력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둘만이라도 열심히 잘 살아보자 생각을 했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시모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이었죠. 원래부터 회사 사정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결혼 후 회사가 정리되면서 실직자 상태가 되었어요. 남편은 고민을 하다가 농촌에서 시모가 하시는 농사일을 같이 하기로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부부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신랑은 농사일이 바쁠 때면 시댁에서 지내다가 한가할 때는 신혼집으로 오곤 했어요. 특히나 요즘은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일이 많다 보니 남편은 홍보를 하는데 열을 올렸죠. 그러던 중 휴일에 남편을 따라 시댁에 갔는데 까칠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희 엄마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사돈은 요새 몸은 좀 괜찮으시니? 복지관에 다니신다고 했지? 그래도 매일 가만히 앉아있는 곳 가는 것보다 좀 밖에서 신체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 하긴 귀가 안 들리시니 사돈 입장에서는 함부로 나가고 그러긴 힘들겠다. 그렇지? 아니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거기 다니는 복지관에 사람들 여기 오셔가지고 농장 체험도 하고 그러면 어떨까 하고 말이야. 오, 엄마,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안 그래도 장모님 외출하고 싶어 하셨는데 사실 우리도 걱정돼서 혼자서는 잘 안 나가시게 했었거든. 여기라면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러니까 장모님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오셔서 농사일도 좀 해보시고 체험도 하고 이참에 당신이 복지관에 한번 말해서 체험학습 같이 오자고 건의해봐. 비용이 따로 드는 건 아니니까. 아, 말씀해 주시는 건 너무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시니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넓은 곳에 엄마랑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안 들리시니까 걱정도 되고. 야야, 괜찮아. 어려운 거 하라고 할 건 아니고 그냥 농작물 박스에 담아봐라. 이런 거 해보는 거지 뭐. 일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어때? 사실 내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돈이랑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실내에서만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러시지 않겠어? 그래도 밖에 나오는 게 낫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장모님도 아내만 계시는 것보다 좀 밖에도 나오시고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차도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농장 안에서만 있으면 더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 거기다가 자연 속에서 운동도 되시니까 더 좋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는 거니까 장모님께 편안하게 여쭤봐. 저도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의 제안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시내에서는 차도 많다 보니 마음껏 돌아다니기도 어려웠고 집에만 계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 너무 괜찮다면서 복지관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랑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보셨죠. 시모에게 전달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바로 준비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모가 정말 저를 가족으로서 받아주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날 저도 휴가를 내서 같이 가게 되었답니다. 처음 저도 같이 간다는 말을 했을 때 시모와 남편은 굳이 휴가를 내서 오지 않아도 된다면서 극구 말리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가서 모시고 오면 되는데 굳이 휴가 안 써도 된다니까. 괜히 그렇게 휴가 쓰면 회사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니? 혹시 내가 사돈한테
저번처럼 잘 못해줄까봐 걱정돼서 오는 거야? 아이고, 이제는 나 그런 마음 하나도 없어. 이제 결혼도 했고 가족인데 사돈도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희 엄마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저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가는 거예요. 저번에 어머님이 그렇게 말을 꺼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엄마도 밖에 많이 나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도 일하고 바쁘니까 밖에 같이 못 나가 드렸거든요. 이참에 좋은 나들이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한 번씩 밖에 나와야 사람이 활기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그냥 너는 안 와도 돼. 휴가 오지 말고 어차피 아들 주말에 올라가니까 월요일에 내려오면서 사돈 모시고 오면 되니 네가 굳이 쉴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걱정하지 마. 네가 오면 나도 신경 쓰이고 이래저래 불편하지 않겠어? 나도 사돈이랑 좀 친해지고 적응도 해야지. 다음에는 그럴게요. 이번에는 중간에서 수화 통역도 해드리고 그래야 좀 더 편하실 테니 제가 같이 내려갈게요, 어머님. 회사에도 이미 다 말을 꺼내놓아서 괜찮아요. 쉬어도 된다고 허락받고 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시모는 왠지 내가 같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냥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전 엄마와 엄마의 지인들을 모시고 시모와 남편이 하는 농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 농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시모에게 여쭤봤는데 그냥 지역 신문사 기자라면서 동네 얘기를 쓴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근무를 하던 중에 문득 그때 촬영하던 것이 생각나 지역신문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웠던 게 바로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시댁 농장이 장애인들도 고용하는 착한 기업이라고 나와 있었던 거죠. 여보, 당신 이거 신문기사 봤어? 내가 아까 링크 보내줬는데 이거 정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냥 체험하러 간 거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낼 수가 있지? 엄마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청각장애 있는 것까지 다 나와 있고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우리말 우연히 들어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정정해서 뭐해. 어차피 작은 지역신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해도 그 신문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신경 쓰지 마. 그때 안 그래도 신문사에서 그냥 사진 좀 찍겠다고 하길래 놀랐는데 그렇게 기사가 올라갔구나. 전혀 몰랐어. 엄마한테도 말해드려야겠다.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떡하니 사진까지 올리고 좀 그렇다. 그렇지? 얼굴이야 자세히 안 나왔지만 솔직히 사실이 아닌 거라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괜찮겠지? 여기서는 어떻게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막 올릴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네. 그러니까 나도 진짜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기사를 봤어? 이거 지역 신문이라서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기사 잘 못 볼 텐데. 당신 그때 촬영해서 기사까지 다 찾아본 거야? 나도 그때 촬영한 거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당신 그거 신경 많이 쓰였구나. 시댁 농장은 착한 기업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고 그 기사를 남편에게 보내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더라고요. 저는 정정 기사를 내거나 혹은 기사를 내려야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했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모와 남편의 행적이 묘하게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시모가 말없이 제가 사는 지역으로 찾아왔고 뜬금없이 저희 엄마가 계시는 복지관으로 가자면서 저를 이끄셨어요. 시모는 복지관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시간도 보내시더라고요. 관장님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지 나중에 관장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을 꺼내 오셨어요. 시어머님께서 지방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아드님이랑 같이 하신다면서 저번에 지영씨 어머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같이 거기 갔었다면서요? 안 그래도 다들 나들이 갔다 올 거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때 사진 찍은 거 보여주시면서 엄청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시어머니 만나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참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실 줄이야. 어머님께서 여기로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오고 싶다고 하시던데 농사를 지으셔서 농산물 이런 것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저번처럼 복지관 사람들 다 같이 농장으로 초대해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한테도 복지관 사람들이 몇 명이냐, 다들 장애가 있으신 거냐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셨어요. 평소에도 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같이 이동해서 농장 체험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저도 괜찮은 아이디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래도 이래저래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있다 보니 넓고 안전한 곳이라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아, 정말요? 어머님께서 여기 복지관 사람들도 다 같이 농장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와, 그건 저도 처음 들었네요. 생각보다 시어머니께서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으시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모는 주기적으로 복지관을 찾아오셨고 평일에 전부는 아니더라도 몇 명의 복지관 사람들을 농장으로 데려가 체험을 시켜주는 듯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도 생업이 바빠 그쪽으로는 신경 쓰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이 집에 온 날 본 메시지를 보고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여러 번 신문기사를 담은 링크를 보내왔더라고요. 그 링크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니 바로 시댁농장이 장애인 고용을 하면서 착한 기업 거기다가 꾸준히 장애인 봉사를 하는 사장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죠. 정 그 링크를 보고 너무나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 농촌 체험으로 참가했던 다른 복지관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에게 자기 말대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남편도 그 말에 동조하고 있었어요. 여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자기 말대로만 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링크들은 다 뭔데? 여기 나온 사람들 엄마네 복지관 사람들 아니야? 왜 다 작업하고 있는 사진들이고 거기다가 장애인 고용기업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사진이 그렇게 찍힌 것 뿐이고 이 사람들을 고용한 걸로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농장에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 고용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 근데 사진 찍히는 걸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그냥 그 농촌 체험한 거 사진 보냈더니만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보내버렸네. 그래도 이거 지역신문이라서 많이 안 보니까 괜찮아. 도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당신 복지관 사람들 깨워서 농촌 체험 시켜준다고 말하고 일 시킨 건 아니겠지? 이거 기사 잘못된 거잖아. 당장 전화해서 기사 내리라고 해.
잘못된 거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메시지 보내시는 건 도대체 뭔데? 이미 어머님이며 당신이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왜 남의 핸드폰을 뒤져? 당신 아무리 그래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남의 핸드폰을 다 뒤지면 어떡해? 당신 진짜 어이없다. 내가 당신 핸드폰 내 마음대로 뒤지고 해석해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나 이건 정말 기분 나빠. 초점을 흐리고 화를 내는 남편의 말에 전 어처구니가 없었고, 전 남편에게 복지관에도 다 말할 거라며 말을 했어요. 그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결혼하기 전 상견례 자리에서도 봤던 그 싸늘한 얼굴로 저를 보면서 막말을 퍼부으셨죠. 가진 거 없이 시집을 왔으면 조용히 입 다물고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건방지게 사업을 방해해? 그리고 네가 봤어? 네가 봐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들 일 시켰다고 그런 막말을 하는 거니? 안 그래도 내가 너 이럴까 봐서 말을 하지도 않았던 거야.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부풀려지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래야 사업이 잘 되는 거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기다가 복지관 사람들은 이런 거 사실도 모르고 사진도 찍힌 거잖아요. 안 그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당장 이거 다 그만두세요. 참나. 그럼 너 매달 네 엄마 장애연금 80% 나한테 가지고 와. 네가 우리 사업 다 망쳐놓을 거면 책임도 네가 져야지. 안 그래도 결혼한다고 난리 부르스 칠 때부터 내가 꼴 보기 싫었는데 그나마 네 엄마 장애 때문에 좀 덕이라도 볼까 싶었더니만 그것마저 싫다고 하니 어쩌겠니? 그럼 돈으로라도 네가 보답을 해야지. 그걸 왜 어머님한테 드려요? 이거 범죄예요, 어머님. 어머님이며 남편이며 지금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무슨 장애인을 고용해요? 다른 사람들 속인 것도 모자라 사기까지 치신 거면 정말 처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사기죄야? 엄연히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 홍보한 거고, 그리고 애당초 사기라고 하면 내가 속여야 사기 아니니?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걸 나보고 어쩌라고 하는 거야? 정말로 그 사람들 와서 농사일 체험만 했지 본격적으로 일한 거 네가 봤어? 하루 와서 조금 일한 거 가지고 무슨 노동을 시켰네 어쩌고 하는 거 꼴싸놨고 받아주지도 않아. 그렇게 따지면 네가 사기친 거 아니니? 양심도 없지 가진 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부모가 장애까지 있는 애가 뭐 하나 잘난 거 없어도 꾹 참고 받아줬더니만 그지 같은 네 엄마가 대체 뭘 해줬는데? 장애연금 가져오라며 시모는 화를 내다 결국 제 머리채를 잡아챘어요.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힘도 세고 덩치도 크셨던 시모에게 머리가 잡히고 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다가오더니만 시모의 머리를 확 낚아챘는데 바로 복지관 관장님이셨죠. 그 곁에는 엄마도 함께 있었고 시모는 복지관 관장님을 보시고선 너무나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그동안 봉사활동 한다는 핑계로 와서 사진만 잔뜩 찍어가지고 간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진들 당신들이 한다는 그 농장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온 것도 이번에 확인했고요. 그래 놓고서는 거짓말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올려놓으셨어요? 아, 관장님, 그거 오해하신 거예요. 그냥 농장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홍보차 사진 찍고 그런 건데 제가 봉사도 하잖아요. 와서 복지관 사람들 말벗도 해주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좀만 너그러이 넘어가 주세요. 제가 오늘 그거 싹 다 드리고 정리할 테니까 제발 신고는 하지 마시고 진정하세요. 그동안 농장에도 초대를 해주시고 봉사활동도 자주 와주셔서 관심이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셨네요. 악마도 이런 악마가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데리고 가서 하루 종일 일만 시키시고 거기다가 거짓말로 직원이라며 기사도 내보내시고 그래 놓고서는 바른 말하는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으셨어요? 당황스러워하는 시모를 두고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시모는 현장에서 바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도 노동시킨 죄로 시모와 남편을 고발했고 두 사람은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관장님은 저에게 따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그동안 지영씨 어머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셨어요. 복지관에 자주 안 오셨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일주일에 3-4번은 좋게 사이가 모시고 가셨어요. 하루 종일 농사일하다가 오신 것 같더라고요. 비가 와서 가지 않는 날이면 복지관에 오셔서도 피곤하신지 자꾸 주무시고 활동도 제대로 못하시고 가셨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엄마한테 여쭤봐도 별말을 안 하셨고 그냥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으시다면서 제가 그럼 복지관을 잠깐 쉴까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복지관을 안 가시고 시댁 농장에 가신 거라고요? 그 사람들도 저한테 뭐라고 말한 적도 없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서 농사일을 시킨 거예요?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하루는 쫓아가 봤는데 농장에서 혼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알고선 따님한테 말하겠다고 하니 절대 안 된다고 너무 절절히 부탁을 하셔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오늘 댁에 계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려고 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좋으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거기 다녀온 복지관 사람들도 계속 일 시켜서 힘들었다고 다들 안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엄마를 데리고 가서 그럴 줄이야 상상조차 못했어요. 어쩐지 엄마는 매일 피곤해하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제가 너무 안일했네요. 어머님께서는 따님 걱정이 정말 많으셨어요. 자신 때문에 혹시라도 결혼이 깨질까봐 걱정도 많으셨고 결혼한다고 하셨을 때도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셨거든요. 이번에 이 일이 밝혀지면 딸이 상처를 많이 받을 거라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서 모두 감당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렵게 결혼까지 성사가 되었는데 자신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제 결혼 생활이 더 어두워질 거라 생각을 하신 거죠. 전 관장님의 말을 듣고서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못해줄 게 없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신경을 못 썼구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시모와 남편은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형량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랬는지 남편은 나중에서야 합의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죠. 여보, 아니, 지영아. 내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미쳤었나 봐.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러려고 그랬던 거는 아니었는데 엄마가 말한 대로 하다 보니까 홍보도 너무 잘 되고 농장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래서 작은 시골 마을이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밖에서 나와서 움직이는 게 그 사람들한테도 좋을 거라고 해서.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해? 하루 종일 농사일도 안 해본 사람을 끌고 가서 내내 일만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주기를 했어, 뭘 했어. 그래 놓고서는 내가 그거 알고 나니까 네 엄마는 나한테 뭐라고 했니? 뭐? 장애연금을 가지고 오라고? 네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딴 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 지영아, 진정해. 그래도 우리 엄마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잖아. 솔직히 엄마가 그때는 장모님한테도 잘해드리고 좋았잖아. 우리 사이도 그때만큼 좋았던 적 없었잖아. 사실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크게 봐.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이번에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처벌받으면 정말 우리 끝이야. 다시는 못 만나.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만나겠니? 제정신이 아닌 이상 내가 너랑 만나겠냐고.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뻔뻔하다 뻔뻔해. 합의? 꿈도 꾸지 마. 처벌 다 받고 나서도 내가 당신네들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당신네들이 한 짓 다 밝힐 거니까 각오해. 전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시모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너무나 미안해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엄마에게 죄송스러워해야 했는데 엄마는 모든 것이 본인의 잘못이라며 말씀을 하셨죠. 사실 저도 살면서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부모님을 내가 오로지 혼자 돌봐야 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건 일찍 포기를 했었고 그런 상황에선 원망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엄마는 어렵게 성사된 결혼이 본인으로 인해서 깨질까봐 두려워하셨고 어떻게든 버티고 계셨던 거였어요. 끝까지 당신의 잘못이라 생각하는 엄마를 보며 전 아직도 너무나 철없는 아이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무한한 사랑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남편과는 이혼을 했고 지금은 잠시 일을 그만두고 휴식 기간을 가지면서 엄마와 국내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으시니 여행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여행하는 내내 엄마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질 않네요. 앞으로도 못했던 효도하면서 엄마와 행복하게 지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체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아이와 함께 열심히 힘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듣고선 그때 있었던 기가 막힌 일들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20대 때 일하는 곳에서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고 특히 남편은 시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집 나간 시모 대신에 10살 넘게 차이나는 동생을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10년 넘게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뛰어들었고 남동생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웠고 전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가난했지만 남편은 저를 무척이나 아껴줬고 남편의 책임감과 사랑에 반해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디서 자기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결혼 후 시모가 다시 돌아왔어요. 저나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워했고
특히나 남편은 미움과 원망도 있었고 남편은 시모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시모는 그래서 시동생에게 더 접근해 다시 돌아오려고 하셨죠.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동생이 너무나 시모를 그리워했기에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전 시모가 그래도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언제 집을 나갔냐 싶을 정도로 당당하셨어요. 준수 학자금은 왜 다 대출로 받았어? 대출로 남겨두면 어쩌자는 거야? 애가 대학 졸업하면 그것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니니? 성인 돼서 바로 일했다던데 준수 학자금도 내줄 돈도 못 모았던 거니? 준아 아빠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라도 남았을 거 아니야? 그걸로 생활하면 됐을 거 아니니? 너는 뭐 아는 거 없어? 준아한테 물어봐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제가 그거 다 쓴 거 아니겠지? 네? 어머님, 어떻게 그런 소리를... 준하 씨 고등학교 때부터 준수 도련님 혼자서 키웠어요. 보험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아마 아버님 보험 들었던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안 받았던 것 같던데. 그래도 어머님, 준하 씨 혼자서 아등바등 열심히 키웠어요. 어머님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 고등학교 때부터 사고도 많이 치셔가지고 사고 수습하느라 돈도 많이 썼고요. 준수가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러니? 준아 쟤가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돈으로 수습하게 된 거지. 그 어린애가 마음도 못 잡고 힘들었을 텐데 형이라고 하는 애가 맨날 혼내기만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제라도 내가 온 게 다행인 것 같네. 여기 집은 준아 명의로 되어 있니? 이것도 나한테로 옮겨야 하니까 준아한테 다음에 올 때 서류랑 이런 거 싹 챙겨서 오라고 좀 전해주렴. 시모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남편과 시동생 사이는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남편은 시모를 받아주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당연히 시모를 받아줘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갈등이 점점 더 깊어갔죠. 특히나 시모는 남편이 10년 넘게 시동생을 돌봐왔던 것이 잘못됐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과 크게 다투시기도 했지만 시모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커녕 오히려 엄마를 무시한다면서 기분 나빠하셨죠. 원래 시동생과 남편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희가 결혼하면서 셋이서 한 집에서 살다가 시모가 오고 나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가 살게 되었어요. 명의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까지 넘겨주라는 시모 말을 듣고선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시동생의 태도였어요. 어느 날인가 저희 집에 시동생이 찾아와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형, 엄마한테 왜 집 명의 안 넘겨줘? 그래도 아빠 이름으로 돼 있었던 거 돌아가시고 형이 성인이고 첫째니까 형한테 넘겼던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때 어려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따지고 보면 아빠가 남긴 재산 그게 유일한데 거기에 내 몫도 있는 거 아니야? 형이 우리 집에 신혼집 차리겠다고 했을 때도 나 기분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했어. 근데 이제 엄마가 갔으면 말은 달라지지.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달라질 거 하나 없어. 그지? 아빠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야. 엄마 집 나간 거 아빠 돌아가시기 훨씬 전에 나가신 거고 찾으려고 백방 노력해도 한 번을 찾아오지도 소식 들려주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집을 달라는 건 말이 되고? 나중에 네 몫이랑 같이 밥 나눌 거야. 그니까 네 몫이니 달라고 하지 마라. 형, 어차피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잖아. 이제 엄마랑 나랑 우리 집에서 사니까 명의는 넘겨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형이 이러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돼. 엄마가 이제라도 와서 엄마 노릇 하려고 하는데 형이 자꾸만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 형도 힘들었지만
나도 힘들었어.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렇게 엄마가 용기 내서 돌아왔으면 형도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몰라서 물어? 형이라고 엄마가 안 보고 싶었겠냐? 그런데 아빠 계셨을 때야 그랬다 치더라도 돌아가신 거 뻔히 알면서도 아는 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란 말 아니겠소? 지금껏 연락 한 통도 없고 외가에서도 우리 다 외면하기만 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네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너랑 이런 얘기하면서 다투는 것도 싫어. 나도 형이라 이렇게 다투는 거 싫어. 그렇지만 앞으로 엄마랑도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형이 좀 이해해줘. 형도 엄마 보고 싶었다며. 나는 앞으로 엄마랑 평생 살 생각이니까 형이 명의 엄마한테로 돌려주던지 해. 시동생은 당연히 시댁집 명의를 시모에게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무슨 꿍꿍이로 다시 돌아온 건지 모른다는 게 남편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신 걸 애초에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린 자식들이 고생하며 살고 있는 걸 알면서 한 번을 들여다보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찾아온 게 수상하다고 남편은 생각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있고 시모는 저를 호출했어요. 급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말을 꺼내셨죠. 아무리 그래도 시댁에는 주말마다 와서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래도 준아 엄마고 시어머니인데 이렇게 한번 얼굴 보는 게 힘들었어요, 원. 이번에 준수 졸업하는 거 알지? 요즘은 졸업 선물도 크게 해준다던데 혹시 생각해 둔 거 있어? 네가 졸업 선물 고민하고 있을까봐 내가 좀 도와주려고 불렀어. 이런 건 네가 센스 있게 날 불러가지고 물어봐야지. 졸업 선물이요? 아, 어머님은 뭐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저희는 양복 한 벌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취업하는 곳이 그냥 자유복장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줄까 싶기도 하고요. 양복은 없다고 하니 그래도 하나 사두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어머님은 어떤 거 생각하시고 계시는데요? 양복? 아휴, 예. 너희 무슨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한테 선물하는 거니? 그래도 첫 사회에 나가는 선물인데 고작 그 정도만 선물을 한다고? 예. 너 그렇게 선물했다가 센스 없단 소리 들어. 내가 너희 그럴까 봐서 부른 거야. 준수 저번에 차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알지? 출퇴근하는 것도 버스 타고 여기서 40분은 더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자동차는 어떠니? 졸업 선물이랑 취업 선물 같이 주는 걸로 하면 너희도 부담 없잖아. 자동차요? 어머님, 저희 보고 시동생 자동차를 사달라는 거예요? 아, 저희 그 정도는 못해요. 지금 당장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준하 씨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10년도 훨씬 넘은 차인데, 무리해서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도련님도 사회 초년생이고, 나중에 스스로 모으고 벌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남편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집에서 졸업 선물이랑 취업 선물로 양보를 해줘. 너희가 뭘 몰라서 그래. 그래도 너희는 사회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준수는 사회 초년생이잖아. 이제 막 취업해서 돈 벌 텐데 언제 벌어서 언제 차를 사니? 여기서 출퇴근하는 것도 힘든데 동생 아까운 거 생각해서 그 정도는 좀 생각을 해봐. 준아한테 말하려고 해도 걔는 내 말을 듣지도 않잖니. 당당하게 시동생 차를 요구하는 시모를 보며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차 한 대를 떡하니 해주라는 게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차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말을 듣고서는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했어요. 결국 차까지 사준 건 아니었지만 시동생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희한테 너무 서운해 하더라고요. 점점 저희와 시모 시동생은 갈등이 많아졌고 서로 잘 만나지도 않게 되었어요. 시동생을 살뜰하게 챙겼던 남편도 점점 동생과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는 최소한의 도리는 하려고 노력했는데 명절이나 어버이날 생신 때마다 용돈도 보내드리고 가끔씩 식사 자리도 마련했죠. 그때마다 시모는 시동생과 남편을 비교하면서 저희가 더 잘하기만을 바라셨어요. 이번에 준수가 보너스 받은 걸로 뭐 해줬는지 아니? 나 해외여행 가라고 비행기 티켓도 끊어주고 숙소도 잡아줬어. 다음 달에 가는데 내가 무슨 복이라고. 아들 복 하나는 있는 것 같아. 너희는 회사에서 보너스 이런 거 안 받니? 어떻게 한 번을 챙기러를 안 와? 저번에 준수 여자친구도 와서 인사하고 갔는데 준수 여자친구도 봤니? 애가 아주 그냥 싹싹하고 올 때마다 선물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 그래요? 보너스 받았는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 보너스 받은 거 시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번에 보너스 받았대요? 남편이 급하게 쓸 데 있다고 해서 다시 달라고 했는데 돈 없다고 했거든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걔가 그냥 깜빡했겠지 뭐. 안 주려고 했겠니? 그나저나 네 시동생 여자친구 좀 만나봐. 애가 진짜 싹싹하니 좋더라고. 너는 영 애교도 없고 무뚝뚝하잖니. 걔가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내가 그거 보고 딱 우리 준수 짝으로 맞다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도 네가 형님이니까 한번 만나보는 게 낫지 않겠니? 그래도 결혼하려고 하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데 걔가 아직 그런 쪽으로는 잘 모르더라고. 하긴 너도 그냥 빈손으로 시집왔으니까 뭘 알지는 못하겠네. 시동생은 자꾸만 남편에게 돈을 빌리면서도 잘 갚지 않았고 나중에 들어보면 이미 그걸 다 사치하거나 데이트 비용으로 썼더라고요. 본인이 아쉬울 때만 남편에게 전화와서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남편도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니 어쩔 수 없이 들어주곤 했죠. 그래도 여자친구는 한 번 만나고 나서 오래 만나더라고요. 잘 만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길래 남편은 결혼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동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가 집을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준수 씨가 형이랑 형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머님께서 사정이 있으셔서 잠깐 집을 비우셨을 때 형께서 다 돌봐주셨다면서요. 거의 부모나 다름없다고 해서 사실 누구보다 먼저 뵙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나 이런 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싶었는데 형께서 먼저 결혼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집 사정을 재수 씨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에요. 집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엄마가 같이 살고 계셔가지고 따로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나오셔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엄마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신혼여행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할게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결혼하는데. 결혼식장 비용이요? 아, 저는 준수 씨가 집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해서 형께서 그걸 준비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해서 전 되게 애틋할 줄 알았거든요. 어머님한테도 여쭤보니까 형께서 알아서 집이며 이런 거 다 해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던데. 다 하는 말들이 다르네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아직 전세 살고 있는데, 동생 집까지 챙겨줄 여력은 안 됩니다. 대신 결혼식 비용이나 조금 더 하면 신혼여행 비용까지 보태줄 수 있어요. 신혼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아마 엄마 거처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아마 준수가 알아서 엄마랑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서는 남편이 집을 못 해준다는 말을 하자 바로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그 누구도 우리가 집을 해오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중간에 말 전달이 잘못되었구나 싶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동서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니 원래 저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동서가 들어오면서 시모는 근처에 작은 방으로 이사를 했고 그렇게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서가 집 명의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형님,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 아주버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이제는 명의 좀 옮겨도 되지 않아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아주버님이 절대 안 된다고 명의 안 옮겨줄 거라고 해서요. 솔직히 저는 좀 기분 나빠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여기 안 사신 지 오래됐는데 굳이 명의를 두셔야 하나 싶고 어머님 같이 사실 때도 절대로 명의 안 드린다고 하셨다면서요. 그건 나한테 물어봐도 내가 해줄 말은 없어, 동서.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받은 거고 나도 그 뒤로 10년은 더 있다가 결혼한 거니까 그동안 남편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넘게 뒷바라지 한 건 알고 있지? 솔직히 나야말로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네. 그 고생하면서 자기도 어리면서 더 어린 동생 뒷바라지 했는데 누구 하나 고맙다고 생각하질 않잖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누가 아주버님 등 떠밀어서 남편 키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진명이 가졌으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말 들어보니까 아주버님이 엄청 희생한 건 아니던데? 원래 공부도 못해서 대학 못 갈 성적이었는데 괜히 자기 핑계 대면서 대학 안 가고 희생한 것 마냥 말했다고 하는데? 뭐? 동서,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남편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 잘했고 선생님들도 그냥 하향 지원해가지고 장학금 받으면서라도 대학 다니라고 하셨어. 근데 그게 되겠어? 대학만 합격하면 다가 아니라 생활을 해야 하는데 대학 다녀버리면 생활비는 누가 벌어?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봐줬다고 하지만 대학 가서도 되겠냐고. 동서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형님이야말로 제대로 알고 계신 거 맞아요? 남편은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던데. 원래 이 집 차지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님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어머님 경계하느라고 지금도 사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형님부터 제대로 알아보고 말하세요. 동서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시모고 시동생이고 저희를 경계하고 싫어한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이유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유일한 재산인 집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저희를 미워했던 거였어요. 동서는 우리를 재산만 보고 챙기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했지만 동서의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혼자 나가 생활하고 있는 시모에게 월세를 들이며 자기가 할 수 있는 몫은 다 하고 있었죠.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댁 식구들은 저희가 가족을 등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하는 걸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고
사랑하던 동생마저 등져버리니 남편의 스트레스를 극에 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묵묵히 참아내는 스타일이었는데 결국 남편이 아프고 나서야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남편이 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쯤 저는 임신 5개월 차였어요. 병원에서는 6개월 버티기도 힘들 거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제가 출산을 할 때까지 꿋꿋이 버텼죠. 다만 제가 출산을 했을 때 남편 간병이 필요했는데 시댁에 찾아가 부탁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 도련님,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출산하게 되면 적어도 2주는 몸조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곤 했는데 병원에서 아이가 여가라고 제왕 수술을 권하셔서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도련님이나 어머님 중에서 한 분이라도 남편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걱정이에요. 우리가 거기 가서 뭘 어떻게 도와주니? 하던 애가 그런 것도 아는 거지. 난 간병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어서 못 도와줘. 그리고 준수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자기 일하기도 바쁜 애를. 네 친정에 부탁하면 되지 않겠니? 해봐야 뭐 별거 하는 것도 없겠더구만. 그리고 준하게가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했다며. 집에 있는 거 보니 아직 생활하기 괜찮은 것 같은데 2주 정도는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니? 어머님, 준하 씨 말기 암이에요. 언제 컨디션이 나빠질지도 모르고 쓰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병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일주일만이라도 봐주세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입원하면 보호자로 오셔야 해서 준하 씨는 신경을 못 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보다야 어머님이나 도련님이 더 낫지 않겠어요? 형수님,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도 일이 좀 바빠서요. 끝나면 저녁인데 그때마다 들리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직 제왕수술 할지 안 할지도 결정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자연분만으로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3, 4일이면 퇴원할 텐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간병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네요. 형 스스로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게, 형 아픈 거 알면 임신을 하지 말았어야지. 에휴. 시댁 식구들은 단 일주일도 남편을 돌보지 않았어요. 제가 피치 못하게 아이를 제왕 수술하면서 병원에 있어야 할 때도 남편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시댁 식구들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고 분노만 남게 되었죠. 출산을 하고 전 바로 집으로 향했고 산후조리를 생각할 틈도 없이 남편 간병하고 신생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점점 기력을 잃어가던 남편은 그래도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과 아이를 함께 봤던 5개월의 시간이 정말 꿈만같이 행복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이가 6개월이 되던 때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장에서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사망 사실에는 관심이 없고 남겨진 진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만 혈안이 되어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게, 내가 걔 죽기 전에 재산 정리하자고 했잖니. 이게 지금 무슨 꼴이야 정말? 너 그 집 네가 가지고 갈 건 아니지? 너 진짜 그렇게 하면 양심 없는 거 알고 있지? 지금까지 쭉 네 시동생이랑 내가 살았는데 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거 욕심내면 안 된다. 장례 끝나면 바로 재산 정리 좀 하자. 남은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나중에요. 지금 당장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이 어머님이랑 시동생한테 편지 남겼는데 그거 보셨어요?
거기에 집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나요? 남편 유언으로 남길 거라서 거기 아마 쓰여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나온 대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은 장례 중이잖아요. 어머님 자식 이렇게 떠난 거 슬프지 않으세요? 슬프지. 슬픈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걔가 그니까 겉으로 뭘 표현해야 속에 병이 안 쌓이는 거지. 너는 건강관리를 안 해주고 뭐 했니? 네가 안 하면 옆에서 건강 좀 잘 챙기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 젊은 나이에 암 걸리는 거는 생활이 잘못돼서야. 네가 제대로 잘 챙겼으면 암 걸려서 이렇게 죽었을 것 같아? 나 슬픈 거 생각하는 것보다 네 탓 좀 해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세요? 허구한 날 맨날 월세 내야 한다고 연락은 오면서 남편 잘 살고 있는지 힘든 건 없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 하셨잖아요. 단지 돈은 언제 입금하는지, 집 명의는 언제 바꿀 건지 그것만 물어보셨던 건 아세요? 시동생도 남편한테 매번 돈 빌리고 갚지도 않고 그러면서 바라는 건 많고 혼자서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아시냐고요. 형수님, 진짜 보자 하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큰 소리예요? 지금 원망해야 할 건 저희가 아니고 형수님이에요. 그렇게 건강하던 형이 형수랑 결혼하고 나서 암에 걸렸는데 우리가 형수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형수한테 욕이나 안 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집안에 귀한 아들 이렇게 보내게 해놓고서는 우릴 탓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요 원. 조카 봐서 잡는 줄이나 아세요? 시모와 시동생 동서는 장례식을 시작하고 난리가 난 후로 한 번을 오지 않았고 전 친정 식구들과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 남편을 보내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이후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결국 전 집을 정리해 친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이 시댁집을 어떻게 할 건지 연락이 없더라고요. 남편이 유언한 내용이 편지에 있을 테고 시댁에서는 이걸 받아봤을 테니 그걸 보내주라고 여러 번 연락을 해도 답변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저도 너무 힘들어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저 역시 그 뒤로 그냥 잊어버리게 되었죠. 한 1년은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을 했는데 오로지 아이만 보면서 친정에서 육아를 했고 친정 부모님께서는 제가 정신 차리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나서 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친정 부모님은 저와 딸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셨죠. 아이의 첫 생일 때 친정 부모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아이가 이제 기댈 사람은 오로지 저뿐이라면서 힘을 내라고 말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전 정신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 뒤로 부랴부랴 취업 자리를 알아보게 되었지만 나이도 있었고 거기다가 어린아이도 있었던 저에게 좋은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동안 취업 준비에 열을 올리던 그때 남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나 한 지인분께서 제 사정을 아시고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면접 자리에 오라고 하셨어요. 낮에는 부모님이 다 출근을 하셔서 아이와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괜찮다면서 제 사정을 다 봐주셨죠. 2살 배기 딸을 등에 업고 면접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어머, 설마 형님? 어머,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아주버님 죽고 나서는 집도 다 처분하고 사라졌다고 하던데. 뭐 설마 여기 면접 보러 오신 거예요? 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아무나 면접까지 붙이는 곳이었나? 등 뒤에는 뭐예요? 설마
아이까지 같이 데리고 면접 보러 온 거예요? 형님, 아무리 세상살이 모른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 동서, 오랜만이야. 안 그래도 어머님이랑 도련님한테는 내가 연락을 계속 했었는데 내 연락은 받질 않으시네. 안 그래도 드릴 말씀도 있었는데 동서 만난 김에 동서한테 부탁해야 되겠다. 오늘 나 여기 면접 보러 왔어. 남편 떠나고 나서 직장이랑 다 정리했었거든. 이제 정신 차리고 취업해야지. 아직 어머님 전화번호 안 바뀌셨지? 내 전화는 통 안 받으시더라고. 형님 같으면 전화 받고 싶으시겠어요? 아들이 잘못됐는데 며느리가 예쁘겠어요? 그나저나 형님 여기에 취업하시려고요? 저도 여기 엄청 어렵게 들어왔는데 형님이 여길요? 뭐 청소직도 회사에서 뽑나? 아니 면접을 올 거면 좀 제대로 갖추고 와야지. 누가 미쳤다고 애엄마를 뽑아요. 동서는 절 보자마자 비웃으며 말했고 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때 면접관석에서 저희 아이 얼굴을 봤는지 벌떡 일어서서 다가오더라고요. 동서는 그 사람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회사 이사였습니다. 사장님께서 부탁을 해 혹시 아이를 업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보러 오면 바로 사장실로 올려보내라고 했다며 저에게 사장실까지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동서는 놀라 황당해 했었고 저에게 연락이 왔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회사 사장님이었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던 회사는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님께서 남편을 정말 아끼셨거든요. 그 제조업이 성장을 해 지역 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회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그때 결혼식 주례봐주고 나서 거의 10년 만에 보는 거죠? 준하랑은 저도 종종 만났었어요. 서로 바빠서 자주 본 건 아니었지만 저도 해외에 있기도 했고 부고 소식 듣고 장례식장 갔었는데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른다고 하셔서 뵙지 못하고 왔네요. 재수 씨도 참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취업 자리 알아봐 주신다고 하셨던 게 사장님 회사인 줄은 몰랐어요. 준하 씨가 사장님이 해외로 나가셨다고 해서 그때도 해외에 계시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때 정신이 없어서 사장님을 못 뵀나 봐요. 늦었지만 저희 주례도 봐주시고 준하 씨 직장 알아봐 주신 것도 도와주시고 장례식장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준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시죠? 준하한테는 그보다 더한 것도 해줄 수 있죠. 해외로 사업 옮겼을 때 준하가 참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덕에 이 정도 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없을 때는 영업도 해주고 연결도 많이 해줬거든요. 준하 덕분에 성사된 거래가 많았죠. 바쁘단 핑계로 자주 못 만난 게 한이네요. 아프단 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준하가 하나 더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재수 씨한테 바로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야 하게 되었네요. 준하가 유언장을 작성해 뒀어요. 아시나요? 아마 시댁에도 보내고 했을 텐데 집은 다 정리가 되신 거죠? 유언장이요? 아니요. 시댁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 연락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저도 남편 그렇게 가고 나서 정신도 못 차리고 이제 이렇게 정신 차려서 혹시 남편 유언장 제가 볼 수 있나요? 남편을 친 아들처럼 아껴주셨던 사장님은 남편이 부탁했다던 유언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댁집을 저에게 남긴다고 유언을 했죠. 아마 시댁 식구들은 유언장 내용을 보고서는 혹시라도 집을 뺏길까 싶어서 저의 연락을 피한 거였어요. 저는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지만 그 누구도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결국 전 유언장 내용대로 이행하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당연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죠. 지금까지 본인들이 살았으니 자신들의 집이라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집 수리하는 비용이며 전기세, 수도세 모두 남편이 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서 집은 그렇게 제 명의로 오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나가서 갈 곳이 없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수님, 어떻게 말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요? 저희 이렇게 나가면 갈 곳 없어요. 어차피 형수님 여기 집 들어오실 것도 아니고 계속 친정에서 사시는 거 아니세요? 저희 명의 안 받을 테니 여기서 그냥 살게만 해주세요. 다른 거 부탁드리진 않겠습니다. 솔직히 형 죽고 나서 보험금이며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련님, 전 정말 도련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남편이 도련님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돌본 건 알고 있죠? 자기 대학도 포기해가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생활비 벌려고 노력했잖아요. 그걸 옆에서 뻔히 봤는데 어떻게 남편한테 그러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면서 눈 감았는지 아세요? 그건 미안하게 생각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기뻤고 그런 엄마를 받아주지 않는 형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엄마한테 못되게 굴면 엄마가 다시 떠나갈까봐 그게 무서웠거든요. 형이면 다 이해해 줄 줄 알고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기 집에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남편은 끝까지 가족이라고 놓지 못했지만 전 더 이상 당신들이랑 가족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기회를 줬던 걸 날린 건 당신들이에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당장 그 집에서 짐 빼요. 전 그렇게 그 집을 처분했고 그동안 월세를 내줬던 남편이 죽고 나니 월세를 못 내서 시모는 시댁집에 다시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3명이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누구 하나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시모는 사지 멀쩡하면서도 일 한 번을 안 했고 시동생이며 동서도 사치에 돈을 펑펑 썼으니 이사를 갈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서야 그동안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본인이 그 위치가 되어보니 알겠다면서 펑펑 울며 전화가 왔는데 돈이 없으니 결국 3사람은 반지하방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근데 동서는 그 와중에 제가 자기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직서를 냈고 그러면서 시동생이 혼자 시모와 동서까지 책임지게 되었다면서 너무 힘들다고 말을 했어요. 형한테 너무 미안하다며 말을 하는 걸 듣고선 참 씁쓸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형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딸에게는 아빠와 함께 있던 5개월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했는지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나중에 저희 딸을 잘 키우고 나서 남편 곁으로 갈 때 남편에게 정말 잘했다고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딸이 쑥쑥 크는 걸 보니 요즘 딸은 남편이 더 생각나네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의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랄게요.